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생후 16개월, 입양된 지 10달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정인이.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시시콜콜 택시는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앞으로 4주간 가정의 달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우리가 어쩌면 자주 잊고 사는 문제,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주 무거운 문제입니다.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존재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희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5월 달에 이야기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이럴 때 꼭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인 거잖아요. 아동학대. 네. 이거 어때요? 신고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올라가는 추세예요? 어때요? 2015년도에 비해서 그 2019년도의 통계를 보면 거의 신고 건수가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뭐 아동학대가 증가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신고율이 증가를 했고 아동학대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좀 인식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동학대,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일이 아니면 뭐 남의 집 일이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었을 거고. 맞아요. 아유 뭐 사랑하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 다들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근데 저는 우리 대표님이 먼 길 오셨으니까 이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평범한 그냥 워킹맘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동학대 방지 운동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뭐 아니면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데 뭐 크게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쵸. 그냥 평범하게 살았었는데 그 우연한 기회에 울산계모 사건을 어떻게 접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 아동을 이 끔찍한 방법으로 몇 년간 학대를 하다가 결국 갈비뼈 24개 중에서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험하게 끔찍하게 죽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5년 이내라는 거예요, 처벌이. 또 하나가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 치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학대를 하던 중에 의도하지 않게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형량이 적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아이를 학대를 하고 학대를 한 끝에 그 학대 결과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치사 어쩌다 죽었다는 것이 되는지 그게 이제 용납도 되지도 않고 이게 너무 몰상식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활동을 전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최초로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사망 사건들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견인 것 같아요. 계모니까 그랬을 거야 라는. 우리가 예전 동화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아빠, 새엄마라는 편견들이 만들어낸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사실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친부모
친부모에게 있는 가해가 더 크다, 학대가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지금 이 모든 아동 학대 사건에서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75.6%입니다. 친부모에게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계모다라는 네.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지역명과 네. 직위명을 붙여서 사건화 이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계모, 네. 천안 계모 이러는데 이 자극적인 겁니다. 사실 이건 언론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자극적인 부분을 자꾸 부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는 뭐 계부모에 의해서 일어난다. 저희도 몰랐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친모에 있어서 학대가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은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더불어서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학대인지 학대인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오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훈육 그리고 학대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저희가 한 8년 정도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을 많이 가봤습니다. 네. 주로 가본 곳이 이제 저희가 그 사망사건이죠. 예, 사망사건의 재판에 많이 갔었는데 거기 가면 딱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사랑으로 키웠다. 훈육이었다. 뭐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괴롭힐 생각은 없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했다. 그 잘 되라고 하는 부분이 부모님의 그 본심일 거예요. 하지만 과연 아이를 때리는 그 순간에 그것도 잘 되라고 때리는 것이었겠는가? 본인이 화가 나서 때렸는가? 이것은 아마 그 자녀를 그 때려본 부모님들은 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은 때리기 직전까지였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때리는 그 순간에는 화가 올라와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증폭이 돼서 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매가 허용이 되는 순간이 네. 자, 형제끼리 만약에 싸웠다고 쳐요. 네. 뭐 누나가 동생을 때렸어. 뭐 장난감으로.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너 동생 때리지 말라 그랬지. 손바닥 대. 자기는 때려요. 누나는 동생을 때리면 안 되지만 나는 너를 때릴 수 있다. 그쵸? 이게 폭력으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나는 왜 안 되지? 그리고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없는 곳에서는 아이를 때려요. 그건 아마 모든 부모님이 느끼셨을 거예요. 너 때리지 말라고 했지 하는데도 때려요. 그리고 나한테 그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는 사람은 맞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학교로 가서 친구들이 때립니다. 유치원 가서 때려요. 유난히 폭력적인 아이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남한테 폭력을 행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폭력을 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 이거는 저도 어디서 봤는데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집에서 가정 폭력이 이루어지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네. 나한테 잘못하거나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맞아도 돼 라는 것을 이미 부모로부터 폭력 면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의 체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엮여서 성장기 넘어서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삶의 전체를 폭력으로 관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체벌에 대한 이야기는 요런 정도로 해보고, 그럼 혹시 가정에서 이 체벌 말고도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즘에 학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학대인가, 어떤 거야 우리가 아동 학대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아동학대는 크게 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육이 이렇게 나누고는 있어요. 네. 근데 신체학대나 성학대는 너무나 잘 아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서학대나 방임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서학대라는 부분이 좀 어렵게도 느껴지기도 해요. 네. 예. 아이를 차별하거나 이제 따돌리거나 이제 언어적 폭력을 쓰거나 이런 부분을 교육 현장에서는 그게 바로 어떤 형사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뭐 너는 뭐 언니보다 못하니 뭐라든가 너는 어디서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치심을 주는 언어를 사용을 해도 그 부모님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공포와 수치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사실은 포괄적으로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는데 부부싸움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정서학대입니다. 그래요? 네. 부모님들이 그 거칠게 싸울 때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어떤 몸싸움이라든지 네.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게 자주 되풀이 됐을 경우는 분리 조치까지 하기도 됩니다. 아이를. 네. 이게 아이가 너무 크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이런 부분이 정서학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 근데 대표님 요즘 보면은 제 주변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체벌은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방 끄트머리 이런데 의자를 하나 놔두고 이것도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생각하는 의자, 네. 훈육의 시간을 네네. 스스로 이렇게 앉아서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네. 이런 거 있던데 그럼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때리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보통 이제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타임아웃? 이게 어떤 아이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잠시 이제 어떤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교육 현장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타임아웃 자체가 어떤 처벌의 그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 연령당 1분을 넘기면 안 된다. 아이들은 집중 시간이 짧습니다. 네. 그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또 이 아이가 이 생각하는 의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장소 네. 이런 데에서 아이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집어넣고 불을 끈다든가 뭐 어떤 다른 깜깜한 방에 아이를 넣고 문을 닫는다든가 그래서 불 꺼진 방에 넣는다든가 이거는 학대입니다. 거기선 전혀 보육이나 교육의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이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갖고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불 꺼진 화장실에 아이를 들이밀고 문을 닫았어요. 그 이후로 이 아이가 화장실에 못 가는 겁니다. 어머 어떡해. 큰 충격이 오면 각인 효과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평생 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이나 이제 이런 보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방임에 대한 부분도 학대다. 요거 한번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가정에서 이 방임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을 두고 우리 아이는 밤새도록 통잠을 자니까 요때 우리 부부끼리 나가서 뭐 데이트 좀 했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거나 그런 경우들 많죠. 예, 맥주 한잔 하고 와야 네.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언제 어느 때 돌발적으로 행동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아이를 두고 부부가 나가서 맥주를 마시고 왔는데 네. 아이가 떨어져서 매트리스 사이에 끼어서 질식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방임이 사실은 신체 학대 다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학대라는 것을 가정에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늘 첫 번째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속 조치거든요. 네네.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후속 조치는 늘 미비하다는 얘기는 늘어나고 있고 현장에서 느끼실 때 어때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후속 조치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경찰청에서 정인 사건 이후에 2번 이상 학대 신고를 당하면 즉각적으로 분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재학대율이 11.3%입니다. 거의 3만여 명이 그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면 그 중에서 재학대가 한 3,500명 정도가 재학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재학대로 2번 이상 신고가 된 아이들을 즉각적으로 분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 3,500명을 분리할 수 있는 단기 쉼터가 있느냐는 거죠. 시설의 문제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3,500명의 아이들이 분리가 되는 그 어떤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아이들을 24시간 돌봐야 되는 인력은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경찰청이 즉각적으로 아동을 분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그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력을 보충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면 기획재정부에서 그러시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치에 의한 대비책들이 이제 나와줘야죠, 뒤에. 네네. 그렇게 정부 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쉼터를 만들겠다, 뭐 더 증원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 아동학대 예산은 매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보건복지부에서 한 212억 정도를 아동학대 예산으로 했다가 그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그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그 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인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이 무슨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이 국민들이 그 아동학대를 뭐 보호를 할 대책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그 끌어올랐을 때 시류에 편승한 땜질식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다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겨우 16개월을 살다가 나기. 입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했고 가해자 부부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청원에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아픔 없는 곳에서 정인이가 훨훨 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책임을 밝혀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정인아 미안해. 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고 정인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이 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사건을 쭉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도 많고 생각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16개월 애기잖아요. 요만한 애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치사로 그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도 이것을 살인으로 보지를 않고 아동학대 치사로 또 재판에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너무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8년 전에 울산계모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학대치사로 네.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아이는 만 8세였지만 얘는 16개월 애기였단 말이에요. 말도 못하는 애기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근조화를 그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과 법원에 근조화를 네. 예, 세우고 바람개비를 세우고 또 저희가 피켓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을 해달라. 그리고 온라인 서명운동 시작하고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공보검사님께서 면담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면담을 하면서 제가 좀 울컥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부모가 없는 아이라서 쉽게 가시는 거냐, 학대치사로. 왜냐하면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힘든 과정이 있다고 해요. 한데 학대치사는 좀 비교적 쉽게 입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냐라고까지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가 없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라는 피켓을 들고 나선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정인이는 16개월이에요. 본인의 의견, 소견,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양부의 주장 그리고 주변 정황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일단 분리를 해서 아이를 병원에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상처라든지 골절 이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학대 아니네요 이럴 게 아니라 만약에 학대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일단은 병원으로 아동학대 거점 병원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검사를 했다면 누구나 봐도 이건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또 이 아동의 그 발달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시고 심리 쪽도 체크를 하신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나이 40 넘으면 전 국민이 무료로 그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세요. 네. 그런데 자라나는 아동, 정말 나라의 이 미래 인재가 될 아동들
그 건강검진 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해주는 거 그렇게 아까워할 비용으로 생각을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이 충격적인 일들이 네. 계속 벌어지면서요. 정부에서는 이제 아동보호 체계에 대해서 공공성을 더 띄겠다라는 목소리를 냈고, 더불어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작년부터 아동보호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저희가 둘러봤습니다. 2019년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핵심 중 하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2로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조사는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학대로 판단될 경우 심층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게 됩니다. 이에 포항시도 지난해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지금 9명으로 배치가 되고는 있지만 작년 이후에 저희한테 그 전문 교육을 해준 거는 지금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대면 교육도 참 이루어지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조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피해에 대한 진술도 받아야 되고 또 행위자에 대한 진술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그 상담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 학대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법 체계라든가 그런 전문 교육을 저희가 한 2주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받았고 지금 이제 올해 1월에도 이제 추가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교육 못 받았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라고 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여기 바로 포항에 이제 또 위치하고 있어서 위탁을 해가지고 2주 정도 이제 그 이론 교육, 그때 법령에 대한 교육, 이제 실습 교육,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 조사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전수를 받고 있는 중이죠.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이제 아보전 직원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보전 직원들이 이제 가장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놀랐던 부분들, 그 행위자분들 이제 그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되는데 연락을 하면 굉장히 거부가 심했습니다. 이렇게 뭐 당신들이 뭔데 나를 조사하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문조차 안 열어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시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제 전화 받아주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단계부터 다음 단계 또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놀랍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행위자들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협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가 그 가정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기관 또 다른 그 기관 학교라든가 이런 데 협조도 굉장히 그 많이 좀 받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시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적인 부분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 추진을 위해 포항시는 또한 올해 3월부터 아동학대 신고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동보호팀은 2인 1조로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학대 신고하면 보통 이제 112로 하시거든요. 급한 경우는 112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경찰관 분들이 지역에서 이제 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저희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상담이 좀 필요하다거나 이게 좀 뭔가가 좀 문의가 필요하다거나 이제 이럴 때는 저희한테 해주시면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웃의 아이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러한 노력들이 다 같이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심된다 생각하시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112 또는 우리 그 포항시 아동보호팀 279개 1391로 신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직도 저희 아동보호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이렇게 정말 그 감수성을 지닌 그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서 또 이렇게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자체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대표님 전문 공무원 제도예요? 저희가 이제 어제도
그 전담 공무원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었어요. 저희 협회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자기가 이렇게 전담 공무원이 됐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네.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어떤 실무를 경험을 해봤어야지 이거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이 어떤 사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도무지 이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육 2주 정도, 3주 정도 그 온라인으로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면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안 보일 거예요, 눈에 잘. 실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네. 사건은.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문 공무원이 이제 함께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현장에 있어서 조금 더 조사라든지 이제 활동들이 좀 원활해질 것도 같은데, 타 지역은 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포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실무가 약하고 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담당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나가서 이런 어떤 실무를 같이 경험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죠. 예, 이렇게 굉장히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그 우리 인력도 부족하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우리 인력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 관리에만 집중을 하겠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 현장 조사 잘 안 나가겠다 하시는 곳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면 사례 관리도 하고 현장 조사도 나가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그러다 보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의 전담 공무원 분들이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또 배우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꾸준하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그리고 해요. 포항시 조례를 보니까 2년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는 2년도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어느 거죠.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충분하지 적어도 않을까. 7, 8년은 돼야지 뭔가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된다면 그냥 순환보직을 하지 말고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로 계속 좀 그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조차 안 된다면 그 전담 공무원 중에서 어떤 팀장급 이상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순환보직에서 좀 예외를 시키셔서 전문가가 돼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라도 전문성을 좀 그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포항시의 아동보호 체계 공공화 노력들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선정한 건데요. 학대 피해 아동의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이 병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한 축으로서의 의료기관의 역할을 들여다봅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도 상당히 좀 국민들의 분노를 산 사건들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건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가 되어 왔거든요. 월 평균 한 10건 정도씩 해바라기 센터로 이런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분들이 찾을 수 있는 뭐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응급실이 될 것이고 병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다른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런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좀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아동학대를 의심되는 그런 상처라든지 손상이 발견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근데 특히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동시에 신고를 해서, 이전에는 경찰만 와서 이렇게 뭐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뭐 아동의 격리라든지 뭐 약간 좀 뭐 수납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처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뒤집지 못한 아이인데 낙상을 했다든지, 뭐 2개월 아이인데 낙상을 했다든지, 물론 뭐 다른 어머니가 들고 다 떨어뜨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흔히 다치지 않는 골절들, 뭐 어깨, 날개뼈를 다치고 골절을 입는다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놀면서 다칠 수 없는 골절들도 약간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화상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높은 데 있는 물주전자라든지 뜨거운 물들을 엎어서 화상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화상을 입고,
물이 튀면서 이렇게 점점 화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실수로 입는 화상들. 근데 학대에 의한 화상들은 보통 침수 화상이라고 해서 손이 이렇게 장갑 낀 것처럼 손 부분이 화상을 입었다거나 양말 신은 것처럼 화상을 입었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동 학대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동 학대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서서히 일어나는 심정지 환자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심정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들이 빠른 발견 그리고 적절한 조기의 심폐소생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 같은 경우도 학대 아동을 빨리 캐치를 하고 빨리 적절한 처치를 취하는 격리가 됐든 행정적인 도움이 됐든 이런 것들이 가해진다면 손상이라든지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빨리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을 평소에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는 것, 빠르게 인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법을 바꾼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신고 하나가 사실은 그동안의 관심에서 비롯된 거였잖아요. 일반학교 다녔으면 아직 적응 잘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